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을 저 멀리 스위스 다보스로 모시고 갑니다. 매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다보스 포럼. 전 세계 155개국 정재계 지도자 3천여 명이 모여서 세계 경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유독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은 셧다운, 중국은 경착륙, 프랑스는 노란 조끼, 영국은 브렉시트. 나라 안 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른바 노쇼입니다. 전 세계는 경기 하강 국면을 4차 산업혁명으로 돌파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가면 그 해답이 보인다.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가며 함께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직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님,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다보스 전 아시아 부국장을 지내신 이재영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위스 다보스로 가기 전에 먼저 IMF 세계 경제 전망치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려서 3.5% 성장으로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하고 중국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랍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또 내려잡았습니다. 석 달 전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이래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올해도 계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중국의 경기 둔화를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영국이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중국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반면 유로존과 신흥개발도상국, 러시아의 성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After 2 years of solid expansion, the world economy is growing more slowly than expected, and risks are rising. IMF는 다만 세계 경제 침체가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각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여 경기 둔화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전망 먼저 좀 보셨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다 좋지 않다. 성장은 좀 완화되는데 오히려 위험이 늘고 있다. 이런 설명 들으셨습니다. 각국들한테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여라. 이런 내용도 좀 귀에 좀 들어오고요. 먼저 전문가들한테 IMF가 평가한 세계 경제 전망,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여쭙고 가보죠. 신세동 교수님한테 제가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수치야 뭐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안 좋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모든 전망치가 동일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제 좀 달라졌다고 할 만한 요인들이 새로 발생한 게 그 브렉시트 문제가 이게 지금 작년 이맘때는 없었죠. 이게 뭐 가라앉아 이게 그냥 깔끔하게 이게 브렉시트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3월 19일인가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도화선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분열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작년 요맘때는 그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는데 처음에 500억 달러 하더니 2천억 달러 하더니 또 이제 나머지 2,500억을 가지고 지금 2월 중에 담판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요맘때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춰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뒤집어 보면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세계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았다. 좋았다. 이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예. 저는 이렇게 1~2%포인트 낮춘 걸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어떤 느낄 것은 아니고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예. 조금 정상화되는 노멀라이즈 되는 상황이라고 봐서 네.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세계 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좋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교수님 보는데 네. 저희가 언론에서 여쭤보면 공포심을 갖는 것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았다라는 최근 2~3년 동안에 한국 경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안 좋다 소리를 듣다 보니 아니 세계 경제가 꺾여서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내려가면 아이고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럼 얼마나 우리는 더 힘들까 이런 공포감을 갖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경제는 한 10년 전에는 세계 경제하고 거의 뭐 그냥 평행선을 그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이른바 동기화가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최근 한 10여 년 들어와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면서 세계 경제하고 우리 경제하고가 조금 괴리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죠. 예. 다시 말하면 작년만 놓고 보면 작년 수출이 세계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네.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 작년 경제는 반도체를 빼면 수출이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금년에는 반도체마저도 가라앉는다고 보니까 세계 경제가 3.6 정도 전망하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우리 경제는 예. 계속해서 세계 경제하고는 지금 뭐 경쟁력이든 구조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네. 지금 세계 경제 흐름에서 지금 많이 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계 경제하고 같이 못 가는 이유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뭐 이제 유럽, 중국, 미국 요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이제 본다면은 어차피 세계 경제를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영국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충격이 더워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좀 이렇게 좀 IMF는 이렇게 보는 모양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노딜 이러면 아무런 그런 그 조건 대책 없이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대책 나가는 없이 그냥 거니까 빠진다.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다. 예. 중국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 뭐 전문가들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 사업하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사실은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중국이. 아하, 예, 중국이.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예.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저희가 속보로도 내드리려고 그러는데 6.6% 성장률을 가지고 경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진단이기는 합니까? 그 6.6%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 대략 보면 매년 7% 정도 경제 성장하면 10년이면은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7%면 예, 10년에 2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에 굉장히 네. 큰 건데, 근데 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중국 경제가. 2010년도에 봤더니 중국이 10.2% 성장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9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착륙이라, 그러니까 언론의 경착륙이라는 차이나 리스크 표현이 좀 과도하냐를 좀 여쭤보는 건데 경제학적으로도 예, 뭐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게 뭐 언론 경제 용어기는 성장률이 몇 합니다만은. 퍼센트 이상이면 경착륙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충격이 크면 경착륙이고 충격이 적으면 연착륙인데 특히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졌을 때 대외 부분, 무역 부분에 영향 미치는 건 그보다 더 크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중국 성장률이 6.6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대세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내려가는 추세. 이런 예. 추세로 가면 몇 년 안 있어서 5%대로 가고 조금 더 지나면 4%대로 진입한다. 그런 어떤 중장기 트렌드에 지금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면이 있죠.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저 수치가 저런 식으로 계속 하방으로 내려간다라는 저 추세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다. 그렇죠. 우리 이런 수출의 말씀. 뭐 거의 4분의 1이 지금 예, 중국이고 조금 넓게 보는 중국으로 보면 40%가 중국과 직간접 관련이 되는 수출이니까 중국 경제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수치로만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2018년에 6.6%로 지금 결론 났고요. 2019년 올해는 6%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왔다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고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IMF
IMF가 아니라 그 이 다보스 포럼에서 네. 아시아 부국장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력이 특이하기도 하고 그 다보스 포럼을 이재용 의원님처럼 많이 하시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전에 다보스 포럼 입장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그 전에 나온 이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놓으면은 실제로 다보스 포럼에 오는 그런 분들도 염두에 두고 막 같이 걱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크리스찬 라가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IMF 총재. 그 총재가 IMF 부총재. 부총재. 예. 그 크리스찬 라가드가 저 얘기를 했던 그 장소가 지금 다보스거든요.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불과 어젠가 그 얘기를 경제 전망치를 그 다보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보스에 일단 세계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그 세계 지도자들이 원래는 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한 다보스에 그렇죠. 매우 중요한 지도자들 몇 명이 빠졌어요. 예, 이른바 노쇼를 했던 분들, 원래는 그렇죠. 참석한다고 알려졌었다가 못 온 분들. 그렇죠. 그런 대표적으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예, 그렇고 미, 중, 불, 영 이렇게 못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죠. 주요국은 다 빠졌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아까 브렉시트 얘기도 하셨지만 메이 총리가 뭐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그 노란조끼인가요? 노란조끼 시위 때문에 정신없고. 뭐 정신없죠.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오려고 마음 먹었다가 예. 지금 거기는 그 셧다운 관련해서 좀 장기화돼 굉장히 있고. 정치적으로 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싸우느라고 바빠서 트럼프가 도저히 비행기 못 타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국도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진핑도, 오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들의 수장들이 못 오게 된 거는 다보스로 입장에서 보면은 큰 타격이죠. 특히 영국과 미국은 사실 작년에 트럼프가 처음 온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예, 예.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이 이례적인 거였고 올해는 안 오겠지 했는데 올해도 온다고 해서 오히려 더 놀랐었는데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이 안 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참석해서 다보스에서 자신들의 얘기를 했던 영국과 이 프랑스가 안 온다는 거는 아마 큰 충격 아닌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또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3천여 명 정도 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도 보면 한 600개 정도가 되는데 프로그램도 내용들을 보면은 꽤 잘 짜여진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내용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번에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보스 네. 좀 그래도 있었으니까 인사이드 정보를 조금 드리자면은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다보스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멤버십이 줄 거다. 근데 오히려 2009년도에 멤버십이 더 폭증을 늘었어요. 했습니다. 더 늘었어요. 네, 예. 폭증을 해서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보스를 더 찾는구나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나름 네. 요번에는 그 멤버십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빠졌죠. 빠진 이유가 그럼 뭘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요번에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다. 간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들이 지출을 줄이는 취지에서 다보스 멤버십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들을 안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세계 경제가 0.2% 포인트가 더 떨어질 거다. 몇 퍼센트가 떨어질 때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이 침체 국면이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세계의 경제 주체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로 되면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IMF 이후에 1년만 고생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잠깐 고생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대한민국은 사실 세계 경제하고 비교해서는 오히려 더 잘 대응을 했었던 네, 평가도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만큼은 우리나라도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어허, 계시고 예. 아까 우리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이 추세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괴리가 많이 생겨서 이걸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많이들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다보스 포럼의 그 역할에 대해서 네. 뭐 거의 80% 70%는 사교 모임이다. 따라서 이게 별로 실익도 없이 그냥 요란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실제로 그런 비난을 많이 많죠. 받아오죠. 근데 이제 돈 많은 아까 사람들이 예. 그 금년에 왜 이렇게 그 참석하는 사람이 적은가, 또 왜 2008년에는 많았는가? 저는 다분히 경제적이라고, 정치적이라고 봐요. 정치적인 요인이다.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씀이신지. 예, 그러니까 그 참석하시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커넥션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도 지금 정치적 생명이 간당간당하죠. 그렇죠. 마크롱도 그러죠. 네네. 메이도 그러죠. 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예, 차원에서 예. 보면, 야, 이거 뭐 이거 직원들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전 정치적으로 지금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정치적인 어떤 리더들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아예 안 참석해도 되겠군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을 많이 작용했다고 예. 봐서 정치적인 어떤 리더들의 수명 예. 또는 안정성 이것들이 이번 참여에 상당히 좀 주춤하게 만든 원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매우 의미심장한 이제 분석을 좀 해주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표를 보시면요,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왔던 분들 올해 이제 안 오는 이제 X표가 이제 안 온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국내에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시진핑도 그렇고 마크롱 뭐 정신 못 차리고 진짜 그러네요. 푸틴까지도 러시아 푸틴까지도 지금 여기 와서 한가하게 비싼 와인 먹고 같이 사교 모임하고 좀 이럴 여력이 없다라는 거를 반증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각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뭐 힘들어서 시간 못 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모였더니 전 세계 경제에 지금 퍼펙트 스톰이 이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이제 이재용 의원님의 이 분석. 김 교수님도 그런 위기 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예. 퍼펙트 스톰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그 정도는 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샥이 온다기보다는 예. 계속 이게 체질이 약해지는 쪽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뭔가 갖고 큰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시름 앓는 예. 지금 뭔가 중병에 걸려 있다 세계 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뭔가 좀 활력을 찾을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기업에서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좋습니다. 다보스 포럼에는 전 세계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의 잔치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에 돈 많은 분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한번 좀 따져보죠. 먼저 우리나라에서도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셨습니다. SK 한화, 뭐 KT, 뭐 이런 분들 다 가셨네요. 최태원 회장, KT 황창규 회장. SK는 아예 형제가 아예 다 갔습니다. 김동관 회장, 한화, 예, 이렇게들 갔는데 우리 이재용 의원님, 네. 한국의 기업인들이 다보스 포럼을 갖는 거는 결국은 뭐 어떤 정치적인 네트워크보다는 신성장 동력이 뭐냐, 왜 가냐고 여쭤보면 미래 먹거리 찾으러 간다 이런 대답들을 이구동성을 하던데 실제로 다보스 포럼 가면 미래 먹거리가 보입니까? 네,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그 기업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거든요. 세계 정치인들이 네, 아니고.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뭐 제가 예. 정치를 해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다보스에 꾸준히 참석을 하는 이유는 네. 제가 봤을 때 그 신성장 동력에 대한 그 궁금증, 네. 또 대기업 총수로서는 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또 큰 그림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다보스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꾸준히 참석하면서 얻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 거고 네. SK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1년 참석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난 몇 년간, 다년간 꾸준히 계속 참석을 하고 있죠. 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보면은 요즘에 언론이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개혁적인 그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다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또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분들도 매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뭐 지식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매경 포럼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계속해서 한 20년간 예. 넘게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해서 굳이 이게 정치적으로만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도 많이 듣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오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 아주 오랫동안 다보스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네, 거죠. 네. 이들은 정치인들이 오건 안 오건 꾸준히 참석을 했는데 이들이 멤버십에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라는 거죠. 새로 원래 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계원들이 신규 회원들 많이 있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던 기존 회원들이 빠져나가면 그 계가 깨지기가 쉬우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관련해서 볼 수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리면 저희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사실 그래도 몇십 년 됐잖아요. 49 그렇죠. 년이니까요. 71년부터 했고 원래 다보스 포럼의 그 주된 취지 자체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주요국 정상들이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기업들, 기업과 그 세계 세계 경제를 중심이고, 선도하는 그렇죠. 예. 기업들이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어느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주요국 정상들을 이제 초청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는데 네. 원래 이제 다보스 포럼의 취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주요국 정상들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어떤 축을 이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뭐 흥행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네. 다보스 포럼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벗어는 아니다. 예, 그렇게 예, 이해할 좋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 원래 주인이 아니었었던 각국의 대통령들, 총리, 정치 지도자들의 좀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먹구름이라고 하는 미중 무역 전쟁이 다보스 포럼에 가면 어느 정도는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서 악수라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둘 다 빠졌습니다. 이 얘기 좀 잠깐 좀 해보죠. 그럼 미중 무역 전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거 좀 잠깐 좀 해보. 신 교수님,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다보스 포럼 갈 그 시점 되면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정리될 거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거기에서 담판할 거다. 이런 보도가 뭐 연말 전후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저는 다보스 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대해서 언론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실체가 굉장히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본질적으로 이것은 예.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어떤 사교 잔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출범하던 1971년도 석유 파동이나 중동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두운 그림이 네, 몰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럼 기업들은 이것을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극복할까? 프라이빗한 거다면 프라이빗한 것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게 짜여 있었거든요. 시작은 그래서 한 그렇게 50년 했는데, 왔는데 예. 지금 저는 많은 그 기업들이 그동안 참여하던 기업들이 이게 장래 이게 좀 하는 이유는 지금 흐름 자체가 네. 굉장히 민주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반기업 정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어떤 시민단체 내지는 민주화의 어떤 그런 고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발을 너무 오래 담고 있다가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의식 있는 오히려 기업들에서는 커졌다. 있다는 게 그래서 예. 저는 이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사교는 가능해요. SK 회장이 또는 중국이나 또는 그 정치적인 리더를 만나 이런 사교는 가능하지만 네. 여기에서 무슨 세계 경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슨 합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언론 자체가 나이브하고 짝이 없는 너무 것이다. 저는 단견이었다. 그래서 예.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예. 제가 만약에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한계에 왔구나 생각을 하고 네, 네. 한국에 예를 들면 참여연대, 한국에 또는 경실련과 같은 각국의 중요한 사회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비즈니스하고 민간 단체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장을 열어준다고 하면 전 다보스는 다음 50년 동안에 저는 방향이 있지만 여태까지 해왔는 굉장히 비싼 참여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라 그러면 저 이거
조만간 이것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세계의 흐름하고 지금 이 다보스 포럼의 기본적인 성격하고가 지금 이제 충돌하는 시점에 왔다라는 49년 만에 그 지경이 됐. 그러면 지적하신 김에 뭐 해보신 분한테 좀 여쭤보죠. 예. 이거 참석할 때 돈 얼마나 냅니까? 돈 기업들은 많이 해줘. 기업들은 그러니까 많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내는 겁니까? 한 멤버십이 몇 단계가 있는데 예. 적게는 한 몇 천만 원에서 6, 7천만 원에서 예.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많게는 한 억대. 3, 4억 정도도 우리- 멤버십을 3, 4억씩 내고 내고 또 간다. 참여할 때마다 한 사람당 개인당 또 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의 잔치다, 고급 사교에 불과하다라는 비난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데서 시작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워낙 부자고 부자들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을 보니까 지난 한 5년, 10년간 세계 그 부호들이 오히려 더 재산 증식이 많이 됐다 예. 이런 나오듯이 이제 부자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은 그 돈들이 상당히 어디에 쓰이냐면 교수님들 또 다른 민간이나 아니면 이런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다보스 같은 경우 2000년 초반에는 그 시민단체로부터 이 반다보스에 대한 그런 운동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참석할 때는 돈을 받지를 않고 그렇죠. 그 참석하는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액의 돈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돈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면서 되면서 이들 시민단체라든지 종교 리더라든지 예. 아니면은 학자들을 가장 많이 불러 모으는 거죠. 노벨상 네.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곳에 몰리는 곳도 다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 내용들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땐 딱 이렇게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자 그러면 부자들의 잔치.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는 굉장히 좋긴 한데 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석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과거에 그럼 잘못됐던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하면 안 될 거다. 글쎄요. 사람들은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아예 인간적인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다보스는 나름 출구를 찾아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던 단골 참석 인사들 봤더니 블룸버그 통신 저 통계인데요. 12명인데 그러니까 이 전체 총액이 아니고요. 늘어난 게 저렇다는 겁니다. 늘어난 게 200조 가까이 늘어났대요. 늘어난 게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부가 특정 몇몇 이 자산가들 이른바 울트라 슈퍼 리치한테 얼마나 돈이 몰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미국 언론도 저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계에서 이 불균형으로 가고 있는 이 자산의 편중을 어떻게 하면 나눠서 공평한 사회로 갈 수 있을까? 다보스 포럼은 어떤 주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지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계의 재편,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4차 혁명 얘기 나오고 있고 2017년엔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게 주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균열된 사회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한다. 자, 올해로 가보죠. 세계화 4.0. 김 교수님. 예. 세계화 4.0이면은 3.0도 있고 2.0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뭐 이제 이런 거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1.0을 이제 19세기 후반에 그 세계화가 처음 이제 막 일어났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물론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그 찍고 19세기 후반은 이제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이고, 세계 대전 예, 전에 예. 이제 주요 이제 열강들이 식민지들을 거느리면서 막 무역을 굉장히 이제 자유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식민지를 뭐 착취해서 제국 제국주의들이 자기들끼리 부를 막 증식했던 그랬던 시절.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은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뭐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네, 예, 새로운 이제 질서가 생기는 새로운 거죠. 질서 만든 거가 있고 이제 3.0은 이제 저희 90년대 때부터 이제 아웃소싱, 오프쇼어링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다국적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던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걸 이제 3.0을 이른바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계화 3.0은 이퀄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뭐 거의 같은 그런 시기 개념이겠군요. 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화 4.0으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0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4차 혁명 세계화 4.0은 개념이 뭡니까? 저 이렇게 분류 1.0, 2.0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네. 그 무역학자가 저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리차드 볼드윈이라는 꽤 유명한 교수인데 그 어떤 그 석학이 정리해 놓은 그 부분이군요. 논문에 그렇게 논문에, 디파인 한 예. 건데요. 뭐 동의하고를 떠나서 세계화가 19세기에도 있었거든요. 네. 아까 세계화 1.0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그리고 뭐 지금이라 그러는데 먼저 지금 세계화 4.0이 3.0과 뭐가 다른가 난 뭐 그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이제 거기다 그냥 대비한 거라고 봐서 네.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 다보스 포럼이 지난 1971년 이후에 쭉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온 것을 보면은 오로지 성장이에요. 성장.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성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외면하고 있냐 하면 양극화, 예. 빈곤 문제, 예. 마약 문제.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지난 100년 동안에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병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아하.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의 부와 자기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아주 고급 리조트에서 네. 그렇게 하니까 저는 많은 그 서민층들이 결사항전을 하고 이제 반대하는 것이다. 예. 따라서 그 슈왑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통해서 경쟁력 문제도 제시하고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 형식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고 네. 세계 리더들이 경제적인 리더들이 안 온다 하더라도 네. 좀 더 가난한 나라, 좀 더 가난한 국가의 어떤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이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면 전 머지않아서 스위스에서조차 저는 이 회의를 못 개최할 정도로 것이다. 상당한 그런 저는 예. 어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하강하지 않습니까? 한 5년 뒤가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가 나쁠 텐데 네. 그러면 스위스에서도 실업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빨리 방향을 바꿔서 세계적으로 조금 유익한 방향으로 이 다보스 포럼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세계 경제를 그렇군요. 위해서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신세동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상식에 입각한 일문입답 좀 김 교수님한테 여쭙고 가겠습니다. 듣고 보니 과연 그러네요. 지난 50년 다보스 포럼 생긴 지 49년 됐죠. 네. 그럼 50년이라 치고 네.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는 성장했죠. 그렇습니다. 큰 전쟁 없었으니까. 네, 네.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됐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죠. 네. 그거는 팩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전후에 중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는 없죠. 그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예. 그 문턱에서 지금 예, 계속 그렇습니다. 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되네 마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죠. 경제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 주제가 세계화 4.0이라는 주제로 다보스 포럼이 이게 한다면 네. 이제는 좀 성장해서 네. 뭔가 좀 분배와 양극화 해소로 눈을 돌리는 겁니까? 전 세계가 아니면 잘 사는 나라는 더욱더 더 잘 나가려고 더 노력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보스 포럼 자체는 세계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크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계에서 지금 예.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로 1등부터 한 100등이 모여서 네.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버은 것 같으니까 예. 이걸 좀 어떻게 나눠가지고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계층을 좀 우리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자가 아니고 예. 우리는 계속 더 잘 나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본받아서 잘 따라오라라고 말만 하는 것 같은 뭐 이제 이런 그럴 비난. 수도 있고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올해 주제가 그런 건데요. 불균형 이런 걸 주제로 담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어느 정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속 성장 가능하지 않다. 자체가 예.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다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좀 담은 의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른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그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예. 아 예.
너무 불경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난해지면 예. 사실은 기업들도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만들고 공정한 분배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너무 분배가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 세계 경제가 뭐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이 의원님 네. 4.0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다보스는? 그렇게 보지 않죠. 오히려 4.0이 잘못되면은 예.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세계화 4.0, 이른바 AI를 중심으로 한 4차 혁명이 까딱 잘못하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의 극대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마저도 어떤 특정층한테 뭐 이게 집중이 되면은 몰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미래에는 왜냐하면 정보가 결국에는 과거의 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돈이니까.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돈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세계 경제 또는 세계 리더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니 그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매년 그게 또 얘기가 틀려지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그 4.0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제 레볼루션 4.0으로 온 거거든요.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 4.0으로 왔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1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4.0 산업혁명 4.0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해놓는 그런 역할조차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네, 그거 자체가 큰 역할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빈곤층에 대한 그 배려가 없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 있으면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가장 제가 관심 있었던 뭐 회의라든지 그 세션들을 보면은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포용 성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때 이미 벌써 다 나와 있던 얘기예요. 아, 저희가 그때 네. 2000년대 말에 그 포용 성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미 벌써 다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얘기가 나와 있었던. 그렇죠. 그걸 오히려 우리나라가 늦게 받은 거죠. 생각해 보면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도움되는 일이 있었냐? 물론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아마 그 부호가들 중에서 한 명일 겁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자산이. 예. 빌 게이츠가 그 다보스 현장에서 만들었던 몇몇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던 재단, 갭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네. 설명드리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갭이라는 재단에서 만드는 돈으로 여기서 또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한테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약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약 저렴한 고치고 가격에.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그거 고치는 그런. 그렇죠. 저 근데 재래식 화장실에 하고 대해서도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지만 그 말라리아 병을 위해서 그 백신을 제공해 주는 예, 거는 예.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에는 이제 부다질의 잔치가 워낙 또 이게 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런 오해를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좀 가죠. 신 교수님, 작년에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왔더니요. 모든 이 논의의 초점이 트럼프에 맞춰지면서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이 이렇게 고립주의로 가고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가지고 전 세계가 막 고민하던 게 바로 1년 전인데 이게 지금 드디어 확산이 돼서 이제 트럼프가 나서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끼이고 있다. 요 문제는 다보스 포럼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좀 전 세계는 여기에 좀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다르지 않을걸요. 아예 다루질 않는다. 네. 그럼 미국의 고립주의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엄청 흔들어 놨는데 네. 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왈가왈부할 정도로 예. 이게 통일되지 않은 어떤 그런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트럼프를 질서 파괴자 이렇게 그렇죠. 규정해 놨더군요. 그렇죠. 예. 뭐 정신병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저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반자유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맹렬한 비판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없습니까? 난 뭐 문제 안 가봐서 제가 모르긴 예, 예. 하겠으나
아니 뭐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작년에는 시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그 발전이 그게 바로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뭐 샴페인이나 마시고 뭐 그냥 덕담이나 하고 물론 뭐 아까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척 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여론이 WEF나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는 네. 기여를 못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작년에 다보스를 갔던 이유는 전에 대통령 안 갔는데 갔던 이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가 쇼맨십을 발휘해서 영향력을 한번 과시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올해는 뭐 국내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예. 그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장관이 몇 명 가려고 했대요. 예. 그때 지금 뭐 그 미국 행정부가 다 지금 셧다운돼 있는데 가지마 해가지고 예, 지금 돈 그 장관들도 못 가겠다는 예, 셧다운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돈 없다고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예. 지금 미국에 잠깐 좀 옆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이유가 혹시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을 저 시간 넉넉히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저 공항 통과를 할 때 이 셧다운 때문에 월급이 안 나가니까 공항 통과를 할 때 그 들어오는 그 검색하는 그 공무원들이 뭐 10%씩 지금 자율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줄이 길어지죠.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장기화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데 그럼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이 보호무역주의,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 이거 얼마나 더 가고 어디까지 간다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다들 관심사니까 예. 김 교수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예. 지금 그 글로벌, 그러니까 그 무역 불균형이 계속 누적돼 왔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무역 적자가 지금 쌓여서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이나 뭐 중국은 특히 이제 무역 흑자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슈를 제기한 것은 이걸 마냥 이렇게 그 격차가 심해지는 거를 마냥 보고만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누구라도 네. 나서서 이거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거든요. 통계만 그러니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이 미국에서 버는 돈은 정말로 세 발의 핍니다. 중국이 벌어들이는 겁이 3천억 불 달러인데 우리 뭐 150, 이거 뭐 정도면 우리는 사실은 저 흑자도 아닌데 저 정도면. 그래서 저게 이제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왔거든요. 누적이 돼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느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도 이 무역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든 좀 이슈화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예, 예. 그럼 중국이 2024년까지 대미 무역 수지를 0달러로 만들겠다. 이거는 항복하는 건가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전문가들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나름 중국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미국은 그걸 6년까지 못 기다렸으니 2년 만에 해내라. 이런 얘기를 2024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2분으로 맞춰라. 예. 제로 달러로 맞춰라.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로 카운터 오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런 생각엔 좀 동의가 있고요. 예. 중간중간에 뭐 화해하는 척 아니면 뭐 대화하는 척 이런 모습적인 제스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서 악화되고 있던 부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이게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화웨이 같은 거에 대한 예. 미국의 이제 판매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아시아에는 일본도 지금 동참을 했고 네. 등등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일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미국의 이 전반적인 패권 전쟁에서 예. 무역이 하나의 이슈화가 돼 있고 또 그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 만에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는 불가능하다. 흐름상 저는 흐름상 쉽지 맞지 않을 것 않는다. 같다라고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 화웨이 문제는 네. 미국이 화웨이를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게 IT 쪽에서 중국의 저 질주를 가만 놔두면 네. 그 미국의 경쟁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이
이번 그 분쟁의 뿌리란 말이에요. 경제 그래서 패권을 미국하고 뺏긴다. 하웨이하고 네. 붙었는데 예. 가만 보니까 유럽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ICT 산업의 급부상에 대한 서방 세계의 동맹전선이 결성되는 동맹전선이다. 거라고 봐야지.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는 음. 관세의 문제가 아니고 무역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생 아니면 사의 문제다. 저는 그래서 아하.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굉장히 질길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아마 몇몇 아주 되게 헷갈리는 그런 제스처. 예. 오케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중간에 닫았다 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때렸다 있어. 달랬다 그렇죠. 때렸다 달랬다 예. 겉으로는 악수하지만 발로는 막 걷어차는 그렇죠. 그런 저는 그래서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미국, 유럽, 일본이 연대해서 예, 중국에 예. 이게 견제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화웨이다 해서 화웨이 사건은 저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예, 사건이라고 예. 봐요. 저희도 화해의 사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딴 얘기 같지만 사실 맥이 통하는 게 교수님 그 말씀 들으셨죠? 저 미국의 MIT하고 스탠포드에서 중국의 고등학생들한테 합격증 단 한 장도 안 뽑은 거 올해가 처음이라며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공대 유능한 공대생들을 기술 도둑 잠재적 도둑으로 취급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거죠. 오. 그리고 그것이 비단 고졸 대입 학생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 대학에 들어와 있는 거의 모든 중국 연구, 1세대 또는 2세대 중국 그 학생에 대해서도 입학 절차에서 굉장히 직간접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예. 그런 어떤 통제가 계속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이렇게 이제 이 싸움은 정리되는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된다고 그럼 두 분 다 세 분이 다 공히 말씀을 하시니 이 틈바구니에 껴있는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쪽에 저희가 이제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하고 중국은 저희 경제가 굉장히 의존을 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무역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 나라하고의 거래도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저희가 좀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예. 뭐 그거에 대한 뭐 해법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저쪽에서 우리랑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안 하면 안 만든 될 수 없게. 그렇게 가는 게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 관련만 놓고 보면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산 제조업 그 물건의 기술력과 한국의 기술력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 유통의 차이인 거지. 뭐 중국산 뭐 전자제품이라고 우리보다 결코 더 나쁘지 않다. 이런 위기의식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랑 무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단계는 우리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격차의 그 시차는 굉장히 과거보다 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막 빨리 이제 이렇게 따라잡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되고 이런 걸 걱정하는 이유도 네. 저희가 음식점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워낙 그 고정 고객이 많고 맛있는 음식점은 사실 그 경기가 둔화되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어차피 잘 맛집들, 팔려요. 그렇습니다. 단골들 줄 서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음식점은 손님이 많아야 그나마 팔리고 손님이 없으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손님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네요. 저희는 빨리 맛집이 돼서 손님이 많건 많지 않건 손님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 외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 예. 한국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을 두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 일본을 보면 완전히 친미 반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 외교, 금융의 어떤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간단 예, 말이에요. 미국의 우산 속으로 아예 들어가 그렇습니다. 버렸죠. 대만도 그렇죠. 예. 그럼 한국은 지금 뭐냐?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한쪽으로는 친미로 쭉 왔다가 예.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저 한국이 이게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라는 굉장한 어떤 아이덴티티 혼돈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봤을 때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미중 간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요. 아예 확실하게 일본과 같이 붙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뭐 완전히 중국하고 우리가 같이 붙어버릴 것인가. 전 네.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한국 경제 활동의 어떤 미래를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 포지션이 될 것 예. 같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위치가 보면 중국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중국 영향권에 있었던 역사를 살아왔던 입장에서 미국 신 교수님, 네. 제가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빠진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경제 뭐 과외도 좀 하시고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은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 헷갈리게 했지 않습니까? 되게 헷갈리게 했죠. 중국 이게 미국이 의심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이라 가지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중국 가서 붙는다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은 뭐냐 하면요. 예. 당신이 굉장히 중국어도 잘하고 굉장히 중국도 잘 알고 예. 개인적으로 시진핑 수석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걸 너무 부각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뭐 국가 행사에도 막 참여하면서 중국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예.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드 문제를 계속 미적미적거리셨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설사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잘하시든 예. 또 중국하고 가깝든 그건 개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혼돈을 했다는 것이죠. 전 예.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가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똑같이 평행선상에서 준다고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종래의 어떤 그런 입장을 하든지 했으면 이런 혼란이 안 왔을 텐데 뭔가 그 저는 당시부터 개인적인 아하. 어떤 그런 능력을 너무 이렇게 부상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충수가 된 것이다. 저는 좋게 그렇게 생각하면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를 떠나서 어찌 됐든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대양 세력의 주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이 세력과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한 포지셔닝이라는 그 굉장히 어렵죠. 어허,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려운 만큼 국가 지도자가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굉장히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경솔했던 부분이 예. 결국은 사드 문제도 예. 3년을 가까이 미적거리시다가 그냥 막판에 그냥 뒤집어 엎는 그렇죠. 바람에 엄청난 예, 혼란을 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탄핵 와중에 그 사드 문제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모든 문제가 다 경제적으로 우리의 리스크로 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으로 이 등거리 외교와 이 줄타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 해왔습니까?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국가 관계는 저희 인간 관계처럼 저는 그런 의리는 없는 관계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따라서 어떤 냉엄한 한 현실. 개인보다도 국가는 저는 지역력이 훨씬 더 짧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얘한테 잘해줘야지 라거나 그런 건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네, 전쟁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미워해야지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 뭐 베트남, 미국 관계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상황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계속 기브 앤 테이크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뭔가 그쪽 나라들한테 필요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의리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일본처럼 우리는 미국에 가면 일방적으로 붙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없을 그쪽은 것이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 예. 과거 정권 얘기다, 뭐 이런 얘기 예.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국가 간에는. 한반도는 분단 상황이고 일본과의 고 거리 차이인데도 이런 선택의 여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차피 정치도 하셨고 이런 이제 경제도 이제 보시고 있고 복잡하시죠. 여기에 대한 정답을 뭐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저희가 뭐 국제관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국제관계는 무정부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모든 국가들이 이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 관계는 좋았다 싫었다는 거는 반복되는 건데 미국과 한국은 그래도 특별한 관계죠.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했지만 우리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기 네.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이 들어오면서 한미 동맹마저도 흔들리지 않을까. 네.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그거에 빌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외교적인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질문이 그럼 이 경제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침체 분위기로 가는데 대한민국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두 가지로 봐요. 크게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경쟁력을 세워야 되죠. 네.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경쟁력을 만드는데 우리 민간들만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정부가 그거를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 거냐. 작년에 기억하시지만 초반에 우리가 3.0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한다고 그러고 결국 2.7이 됐습니다. 네. 2.7마저도 보면은 작년 4분기에 엄청난 재정 투입을 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이 저 지역에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 2.7 한은은 2.7이라고 하지만 또 민간 쪽에 물어보면 이게 2.5 또는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갈 텐데 국민들한테 갈 텐데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매우 단기적으로도 문제고 네.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꽉 막혀 있어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이제 고통 지수도 높아질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군요. 국가의 고통 지수는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건 우리가 수치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국민은 그냥 나가서 말만 한마디 해도 그 고통의 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매우 있습니다. 높아질 것이다. 좋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세계 경제 전망 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뭐 전망 일색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모인 국가들, 선진국 등 그런저런 헤쳐나가겠지만 우리 같이 중요하고 애매한 상황에 있는 한국 경제의 이 딜레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영 교수님부터 좀 여쭤보죠. 자, 뭐 다보스 포럼에서 모여서 다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하겠다 뭐 4차 혁명 좋은 얘기 많이 나올 텐데 한국 경제 여기에서 딱 요거 하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만 찝어서 관전 포인트를 해주신다면은 뭐부터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수출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수출 좀 실적 안 좋을 거라고 미리부터 지금 벌써 뭐 걱정하시대요. 민간 학자들은 작년 5월서부터 수출 꺾였다고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별의별 뭐 수출 전략 회의를 했는데 늦었죠. 늦었는데 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1년 내내 그쪽을 좀 이렇게 챙겨 주시는 것이 수출 떨어지는 거 막아야 된다. 네,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 조금이라도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허심탄회하게 저는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경제 지금 뚫린 구멍을 막는 첫 번째 예. 응급 조치라고 봅니다. 아하, 응급조치 필요하다라는 말씀. 김 교수님은 계속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 좀 강조하셨는데. 뭐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정책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지금 좋고 미래 안 좋은 거 갈 거냐 아니면 지금은 안 좋고 힘들지만 그론에서 미래에 좋은 걸 할 거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업이나 국가의 정책도 과감하게 지금 힘든 부분은 요구하되 예. 대신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서 미래에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가 있다. 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프지만 그 필요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아, 구조 조정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 될 예, 수도 그리고 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비만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비만해진 부분들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기업들이 좀 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좀 해놔야 된다는데 기업들이 뭐 지금 그럴 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찌 됐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금 아픈 조치들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 예. 이재명 의원님은 뭐 어떤 조언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짧게 얘기하자면 뭐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예. 예, 요즘 규제 철폐를 개혁. 해서 네. 기업들이 일단 숨통을 틔워야 된다.
일단은 아시지만 작년에 또 수치를 보니까 기업의 투자가 예. 마이너스 1.9였어요. 최악입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네. 9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투자를 해야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네. 또 있는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건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창출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거의 시발점은 이런 과감한 규제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들이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정부가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신 교수님 저 딱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 만나고 밥도 먹고. 근데 저 부총리도 불만이 만날 많아요. 거고. 예. 불만이 많은 게 왜 재벌을 청와대에 부르세요? 그럼 누굴 부릅니까? 중소기업을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부르시죠. 먼저 해야 된다. 또 부르시면 안 돼요. 나가셔야죠. 그리고 예. 지금도 오늘 내일 지금 무너지기 쉬운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전국에 수만 개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네. 빨리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과거 정부와 똑같은 식으로 저는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촛불혁명의 어떤 그런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시고 중소 중견기업들을 보도무시고 대통령의 특권을 발동해서라도 무너지는 중소 중견기업을 빨리 하루빨리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중소 중견 기업을 찾아가는 정책을 먼저 펼쳐야 된다는 말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경기 전망해봤고 한국 경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진단해봤고 앞으로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까지 한 모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실감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동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이재영 위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빙상계 성폭력 피해 문제가 있었던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거를 덮으려고 했다라는 분노가 더 국민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 스케이팅 지도자의 성폭력 등 6건의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른바 전명규 사단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한국 빙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빙상계를 포함해 체육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폭력 피해자들을 회유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전 교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정 교수는 빙상인 연대의 폭로 후 불과 3시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잇따른 빙상계 추문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측근 지도자들의 성폭력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경기복 교체 비리와 대한항공 취업 청탁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만행을 알린 조재범 전 코치의 옥중 편지는 가명을 위한 거짓말이고 녹취 파일로 공개된 피해자 회유 지시 역시 조 전 코치의 측근에게 한 조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언을 구하니까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교수는 한체대 교수직 사퇴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명규 교수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빙상계의 대부. 지금 현재 있는 국가대표급 지도자들이 모두 전명규 교수의 제자들. 그렇죠. 그 조재범 코치도 그 제자 중에 한 명. 한 명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자, 문제의 핵심은 이 예. 전명규 교수가 직접 뭐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전 교수가
뭐를 덮으려고 했다 이게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조재범 근거가 코치 뭐예요? 덮었다라고 근거는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근거가 예. 뭡니까? 어제도 그 손혜원 의원하고 전문 빙상인 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이제 선수가 전민기 교수에게 본인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쭉 고백이 아니죠. 뭐 고발 예, 예. 고발하는 그런 나 죽고 싶어요. 네, 이렇게 뭐 막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예, 문자도 보내고. 네, 그러면 그걸 인지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문제를 뭐 공론화시키고 예. 처벌할 일 있으면 처벌하고 그 학생을 보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0대 때 사실은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얘기하고 예.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빨리 정신 잘 차리고 열심히 운동해라 이렇게 덮고 넘어갔어요 그냥. 자꾸 덮고 예. 덮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재범 코치 관련해서는 조재범 코치가 본인의 이제 제자잖아요. 네. 제자 중에 한 명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 네. 그다음에 편지, 조재범 코치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본인도 전명규 교수한테 폭행을 당했다. 두 번째, 전명규 교수가 그걸 덮으려고 했다. 심석희 선수 말고도 네. 3명 정도가 더 이제 폭행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발을 했었어요. 조재범 코치를, 전 코치죠. 그런데 그 조재범 전 코치가 고소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명규 교수가 여러 자기 그 다른 코치들한테 네. 이게 뭐랄까 말로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라 예컨대 네. 또는 심석희를 고소를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3명은 거의 얼마나 괴롭혔던지 고소를 취하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 지인, 코치 빙상계 관련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취소 안 하면 고소 취소 안 하면 너 빙상계에 계속 발을 들일 수가 없다. 또 뭐 이게 뭐 그냥 이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 코치들한테는 너 다른 코치들도 너희들이 돈 내 가지고 이 조재범 코치에 대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을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몰랐다라는 주장은 그럼 거짓이라고 봐야 됩니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보면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저는 황당하다고 보는데 조재범 전 코치가 편지 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전명규 전 감독이고 그다음에 교수가 자기를 폭행했고 그다음에 회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건 조재범 전 코치가 본인의 죄를 좀 덜어보기 위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다 이렇게 거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전혀 몰랐다 심석희 선수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심석희 선수의 폭행이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재범 전 코치의 편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전명규 교수의 형사적 책임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군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거나 예. 이른바 전명규 사단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은폐 축소하려 했다면 예. 그거 자체도 범죄죠. 당연히 그게 범죄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나는 몰랐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 지금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형사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됐죠? 그럼요. 그렇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전문 빙상인 연대나 아니면 손혜원 의원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 문제는. 예. 그리고 전명규 교수 지금 한국 체대에서는 원래 연구년 취소시켰거든요. 네. 뭐 연구년을 3월부터 가기로 했는데 취소돼서 지금 돼 있고 본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체대 교수 그만둘 생각 없냐? 사퇴할 생각.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럴 생각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명규 교수 같은 저런 케이스가 예전에 한번 안현수 선수 아시죠? 빅토르 네, 아니라고. 네.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폭로한 적이 있어요. 예. 빙상계 파벌 문제 예. 때문에.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전명규 그 당시 부회장이었어요. 안현수는 빙상계. 그래서 러시아로 갔죠. 가버렸죠. 국적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물러났거든요. 예.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 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연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 저렇게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현재도 지금 전문 빙상인 연대에서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할까 말까 다 안 했는데 결국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6명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빼고 5명이 더 성추행을 당했다는 지금 신고가 있고 또 하나는 현직으로 코치를 하고 있는 2사람이 그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현직 코치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요 그 밑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선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비위와 성추행했던 사람이 지금 2명이나 현직 코치로 있다고 하니
전문 빈상인연대 말에 예, 의하면. 그거는 정말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기가 노릇입니다. 막힐 일이죠. 또 부모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무슨 개의 무슨 대부 이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 예. 좀 전수조사 같은 거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전수조사 해달라. 예. 이게 정말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근데 그걸 예전처럼 설문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제3의 기관에서 1대1로 만나서 예. 그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첫째는 그 선수가 누군지가 밝혀지면 왜 선수들이 못 밝히겠습니까? 저는 전명규 교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니 선수들이 이미 학습이 됐어요. 무슨 학습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좀 처벌받고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폭로한 학생은 결국은 떠나야 되고 예, 이런 피해자로 상황-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폭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에서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맞습니다. 예, 그런 저 국민적 공분이 있을 때 화만 뿌르르 내고 저 냄비처럼 끌어올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제도적으로 이걸 좀 국회에서 해야 되고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 깊은 뭔가 카리텔이 있는 곳을 드러내야죠. 그럼요. 예, 드러내야 그렇게 하는 게 됩니다. 맞다고 예, 봅니다.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또 바쁘신 분이 또 한 번 또 화면에 나오시네요. 손혜원 의원. 예, 손혜원. 손혜원은 뭐그 목포 때문에 바쁘실 텐데 또 빙상연맹 그러니까요. 기자회견도 어제 나오시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예.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예. 박지원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뭐 서로 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무슨 아이콘이라고 좀 싸우던데. 네, 이제 배신의 아이콘, 투기의 아이콘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손혜원은 투기의 투기의 아이콘이다. 아이콘이다. 이렇게 주장. 손혜원 얘기하시고.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박지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예. 야, 그렇게 누가 지금 이겨요? 싸우고. 저렇게 싸우면?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이제 물론 이제 시작은 또 뭐 손혜원 의원이 좀 과격한 발언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배신 아이콘을 주장한 이 뭐 배경을 보면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는 사실 손혜원 의원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2채, 뭐 9채까지 나올 때만 해도. 9채까지만 해도 이건 투기로 볼 수 없다. 예, 그렇게 목포의 얘기했죠. 열악한 구도심 상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 손혜원이 여기 와서 이거 집 사준 거는 외부 투자자로 상줘야 될 일이다. 막 그렇죠. 이랬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났잖아요. 20채 넘어가고 뭐 예, 25, 뭐 29, 뭐 30채 이런 땅까지 얘기 해서 뭐, 나오니까 예, 예.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투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예. 부동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화가 난 것 같고 손혜원 의원은 시종 일관 투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투기 지금도. 아니다. 네, 투기 그냥 그거는 아니다. 이제 목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본인은.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29건, 뭐 지금 땅 집까지 29건 정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예.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이거는 선의라 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손혜원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를 했다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예.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그 행위 자체가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의도는 관심 없고 예, 그런 이거를 상황이 물어보는 된 거죠. 건데 예. 자꾸 의도가 없었다고만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이제 돈 많은 분이 뭐 여러 물론 본인이 다 산 건 아닙니다만 예, 예. 측근들이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그 예. 집중적으로 또 1.5kg 그 문화재로 된 부분 그 부분에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손혜원 의원은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 안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인은 의도는 그렇다 이렇게 의도는 주장을 하고 그렇다. 계시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때요? 예. 백종원 씨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골목 상권 골목 살리시는 상권 분. 살리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골목을 살려야 된다고 막 그 맛없는 집을 막 살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골목이 살아나서 상권이 살아났어요. 예, 예. 장사도 잘 돼요. 예. 그래서 고맙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이 백종원 씨 건물이었어요. 네. 만약에 이런 그렇다면 이건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죠, 네, 가정이죠. 네, 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돼요? 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백종원 씨의 의도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을 그렇다 한다면 하더라도 그게 본인 건물이라고 하면 예, 예. 본인 건물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의문이 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똑 떨어지게 비교되는 경우는 아니고 네. 백종원 씨가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로
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괜히 백종원 씨까지 끌려 들어왔는데 예. 그거와 상관없이 예. 의도와 행위 결과에 대한 이거 좀 구별을 좀 공사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찰 수사 시작됐죠? 예, 검찰 수사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수적 시민사회단체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어떤지 한번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예, 하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경우 예. 참 저 처음 보는 경우를 한번 여쭤봅니다. 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떠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떠났는데 다시 무슨 특보로 돌아왔대요. 외교특보로 돌아왔죠. 외교특보. 예. 외교특보 있잖아요. 문정인 있습니다. 교수. 그분은 이제 전반적인 전체 외교특보고 전체 특보고 네, 이제 임종석 실장은 UAE, 아랍에미레이트, 예, 아랍에미레이트,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그건 이라크 특보고 예, 나라를 꼭 찍어서 두 개 나라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죠.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보기 힘들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모르나 싶어가지고선 다 찾아봤는데 비서실장, 정무실장 하다가 둘 다 총선 나가실 분 아니에요. 아마 총선 나가려고 그만두신 예상이, 분들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총선을 앞두고 그만두셨는데 네. 대통령 특보로 임명을 했다?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저분들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자리를 줄 수는 없으니 예. 특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뭐 차량이나 아니면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네. 사무실 정도를 그러니까 지원하나 봐요. 사무실 정도, 예, 활동비 약간, 활동비, 예, 그렇게 필요 경비. 필요 경비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그것만 지원하면서 아마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저분들이 아니 조언은 얼마든지 좋은데 예. 그렇게 따지면 같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백원호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 하나 좀 해줘야지 섭섭하겠는데요, 잘못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은 아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총선 이제 예, 출마를 예.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청와대 발표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군사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네, 네. 그때 사실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그것도 이례적이다. 비서실장이 특사로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비서실장이 있어서 처음으로 외국 방문한 경우인데 UAE에 가서 칼툰 그때 행정장관 제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그때 이제 문제를 잘 해결했고 칼툰 장관이 행정청장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마 네. 우리나라에 2번 방문했는데 그때도 임종석 실장이 다 이제 접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랬어. 근데 그런 국민 관계 입장에서 때문에. 보면 그때 칼둔 청장이 임종석 실장하고 그런 친분을 맺은 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공직 직함이 있으니까 네. 카운터파트로서 실세고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비서실장이니까 그랬는데 비서실장을 관뒀는데 특보로 운영을 한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당 공관은 뭐가 되며 국정원의 그거 업무를 담당하는 1차장 소관의 그 담당 그 공적 조직은 어떻게 될 거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 네. 이라크 특사? 그럼 이라크 대사는 뭐 하나요? 뭐 이라크 대사는 대사로서 대사는 대사고 특보는 특보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라크나 뭐 UAE나 대통령 입장에서 두 사람이 예. 그러니까 조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라크 대사, UAE 대사라고 대사래요. 특보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니 네. 아마 이제 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보라는 자리라도 마련을 해서 아무튼 그 옆에 좀 같이 있으면서 일을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예, 뭐 대통령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논란까지 해가면서 전례도 없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위인 설관의 논란을 굳이 자초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은 데서 얘기가 들리길래 네. 이거는 뭐지 하고선 여쭤본 겁니다. 예. 어찌됐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시 12일 만에 특보로 복귀했다. 그런 상황이죠. 청와대에서 네, 또 맞습니다. 가끔가다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임명됐으니까 일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2월 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는 4월 달에 선거법 개정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합니다. 선거 없는 올 한 해 절호의 기회 맞습니다. 하지만 놓쳐선 안 될 게 어찌 북한과 선거뿐이겠습니까? 미국 경제 꺾였고 중국 경착륙 현실입니다.
고용 악화, 내수 침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도 꺾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인 기업인들이 의욕 잃고 사업 접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조업 주력 산업은 경쟁력 잃었는데 생산성 향상, 노동개혁, 경쟁력 이런 거는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온 나라가 눈 뜨고 입만 열면 경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국민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하니까 경제도 잘하겠다 이런 식은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과 복지가 함께 늘어난 북유럽으로 갈지 복지만 대폭 늘렸다가 폭망한 중남미로 갈지 올해가 갈림길입니다. 자영업은 이미 한계 상황. 여기서 기업마저 무너지면 세금은 어디서 거둘 거고 북한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정부, 국회, 언론의 화두가 경제여야 할 중요한 진짜 기회인데 어째 경제는 3순위인 듯해서 걱정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